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 김정우입니다. 이제 16차시까지 하고 17차시인데요. 지금 이 단어는 산림 지리 정보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요. 실제 산림 경영 계획을 짤 때 대상지가, 자, 우리가 그 산림 경영 계획구 또는 영림구라고 부르는 그 안에 인반과 소반을 구획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땅의 경계가 어디인지 이제 그걸 확인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구역구역을 다 나눠야 되죠. 그럼 그 데이터를, 기본적인 데이터를 어디서 구해요? 지형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국토정보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국토정보원 홈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지형도 이런 것들을 구하실 수 있고요. 이걸 이제 다시 산림청에 가면 이제 FGIS 주제도로 나누어서 이제 뭐 임상도, 그다음에 이제 산림 기능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활용을 해서 이제 그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이제 산림 경영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또 그걸 잘 활용하려면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지리에 대한. 그러니까 지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그래서 산림 지리 정보 시스템은 지도를 컴퓨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료로 입력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단원에서 산림 지리 정보 시스템의 요 단원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 플러스 알파, 이제 중요한 개념들. 이 GNS, 우리가 GPS 이렇게 부르면, 이 GPS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는 미국 인공위성 시스템이죠. 미국 인공위성 시스템을 우리가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군사용 빼고 상업용 신호만 우리가 이제 위치 정보 XYZ, 이 지구 안에서, 지구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제 위성이 이제 이렇게 떠 있죠. 그럼 여기 최소한 위성이 한 2개, 3개 정도 이제 확인이 되면 여기 지구상의 이 점에 대해서 고도는 얼마고, x 좌표, 그러니까 그 이 위도는 얼마고, 그 다음에 경도는 얼마고, y축. 그래서 x, y, z에 대한 경도, 위도, 경도, 고도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GPS 이렇게 얘기하면 시험 용도를 안 맞아요. GPS는 미국 인공위성 시스템입니다. 그 러시아에서 운영하는 그 GNSS, 이제 글로벌 내비게이션 세틀라이트 시스템은 이제 글로나스라는 시스템이에요. 글로나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오해가 없으라고. 저게 시험에 나올 일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하고, 이제 시험에 종종 나오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골라놨고요. 그래서 앞에 실력 테스트 먼저 좀 하시고, 자, 축척과 우리가 축적을 헷갈리죠. 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축적과 축척은 달라요. 자, 척은 자예요. 자를 줄이고 느린. 그러니까 그래서 현척, 배척, 축척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작은 것을 크게 하는 걸 배척. 자, 큰 것을 작게 하는 거를 축척. 그러니까 1대1로 나타낸 걸 현척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비해서 축적은 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피. 그러니까 이 개념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이 보통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지도 25,000분의 1 지도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나타냅니다. 이걸 대축척, 소축척, 기사 시험에는 가끔 나오지만 공무원 시험에는 여기까지 출제가 안 됩니다. 이건 지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계곡 부위와 능선 부위를 어떻게 파악할 거고, 우리가 등고선 지도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건 요거죠. 요걸 보시고 이거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독도법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일단 방향입니다. 방향을 확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침반으로 확인을 하죠. 그래서 그걸 자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요렇게 생긴 지도, 이렇게 생긴 지형을 자, 이렇게 지도로 고치게 되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지도를 보고 여기는 골짜기, 여기는 능선, 자, 여기는
그럼 어떤 지형일까요? 네, 여기는 이제 요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와서 밑으로 내려온 지형이죠. 여기서도 어느 정도 높은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면 다 능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형들을 지도를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골짜기와 능선의 방향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지도는 사실 거꾸로 등고선 지도를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의 종류는 이렇게 보시고 정보 입력, 뭐 디지타이징, 스캐닝 이런 기본적인 그 의미가 뭔지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 자료의 형태, 뭐 벡터 자료와 우리가 이제 레스터 자료가 있는데 이 벡터 자료와 레스터 자료의 특징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되게 자주 나오고 쉽게 얘기하면 벡터 자료는 이제 CAD 같은 자료고요. 이제 아날로그 레스터 자료는 이제 그 화소 단위로 나타내는 자료여서 지도 중첩법이나 이제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되고 요 메타데이터라는 개념이 약간 독특하지요. 이런 그 지도 자체 그 실제 그런 그 지형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런 지형 데이터를 설명하고 그렇게 분류하고 이제 이런 그 데이터들을 이제 그 메타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와 레스터 자료 꼭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스캐너를 이해하시면 스캐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디지타이저라는 기계가 뭔지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디지타이징도 이제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그 디지털 자료들은 직접적인 측량을 통해서 땅을 다 직접 재서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원격 탐사, 보통 이제 라이다 또는 인공위성에 있는 사진 자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만들죠. 그래서 보통 사진을 찍는다 이러면 이제 원격 탐사고요. 이 GIS의 상당 부분이 토목기사 시험에 그 사진 측량 과목 있죠.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단원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토목기사에서 얘기하는 그 사진 측량 과목을 조금 더 도서관에서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격 탐사한 영상은 그냥 그대로 쓰려면 이렇게 지도로 활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영상을 이제 보정을 하는데 이 보정 자체가 시험에 자주 나오죠. 요 정사 보정 정도만 잘 이해하시면 보통 이제 사진에 우리가 투영점은 이렇게 한 군데서 카메라를 찍게 되면 이렇게 해서 지형이 이 끝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약간 왜곡되죠. 근데 이 정사 보정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한 개의 투영점에 있는 거를 여러 개의 투영점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 이것을 그 정사 보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픽셀 영상 분류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픽셀에 기반한 분류 중에서 이제 감독 분류와 무감독 분류가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예요. 분류 기준을 사전에 정해놓고 하느냐 아니면 분류하면서 정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나누게 되고요. 여기 뒤에 있는 그 카파 분석에 대한 거는 7급 시험에서 이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게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카파 분석, 통계값 K를 이용해서 분류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구나. 사실 공무원 시험에서 특히 객관식 시험은 아무리 상세하고 깊게 공부를 해도 그 삭피해서 출제를 하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확도 평가, OA 평가와 카파 분석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이제 정확도를 분석하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 카파 분석의 K값 40과 80 정도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카파 분석 이러면 그냥 일단 40, 80
40% 80% 이렇게 미리 기억을 해 놓으시면 조금 편합니다. 책 처음에 보실 때. 자, GNSS 이제 글로벌 내비게이션 새틀라이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인공위성이 이제 여러 개 있죠. 위에 있는 게 인공위성이에요. 인공위성에서 보여지는 점, 지구 반대편은 안 보이겠죠. 반대쪽으로 가면. 그래서 인공위성은 자국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요. 미국 인공위성은 미국 중심으로 해서 돌고, 이거 운영하는데 한두 개가 아니고 보통 미국 GPS는 24개를 사용합니다. 러시아는 조금 더 많이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도 이제 사용을 하죠. 우리는 인공위성 이제 올리기 시작했죠. 이제 미사일하고 관련된 협정들 때문에 사실 기술이 약간 좀 늦게 발달하게 된 겁니다. 요거는 시험에 나오기보다는 일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그린 거고요. 이 GNSS가 이런 시스템이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아마 이런 것입니다 하고 이해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자료 분석 기능, 자, 아까 자료의 형태, 벡터, 레스터, 감독 분류, 무감독 분류 같은 것들이 시험이 자주 출제됐다면, 또 영상 보정 방법, 요 자료 분석 기능 중에서 질의 기능과 중첩 분석, 요것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이 벡터 자료를 분석하는 요 값. 자, 영어로 표현된 게 뭐뭐 있죠? 클립, 인터섹트, 유니언, 멀지, 그다음에 디솔브, 버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확하게, 자, 말로만 설명해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관식 시험이 아니니까 또 공간 제약상 그림을 일일이 제가 그려드리지는 못했고, 요거 조금 더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파트에서 염두에 둬야 될 거는 뭐냐면 요 인터섹트, 그다음에 머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확실하죠. 근데 요거 디솔브, 인터섹트, 클립,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려요. 저 버퍼 헷갈릴 일 없죠, 별로. 일정한 거리를 이제 여유 공간으로 확보하는 거 버퍼고요. 그래서 머지는 합하는 거.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자, 공통된 모양에 해당하는 거를 인터섹트 이렇게. 그래서 여기 조금 그 도형 자료를 조금 다른 모양으로 잘라내서 중첩 연산을 하는 거를 클립이라고 하고, 그 클립과 인터셉트 구분하실 수 있겠죠. 클립은 다르게, 인터섹트는 공통된 모양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구분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렇게 비고에 나와 있는 키워드 위주로 제가 골랐어요. 제가. 네, 그래도 이걸 책을 그냥 보시고 지나갈까봐, 그러면 머리에 안 남습니다. 머릿속에 안 남아요. 남으려면 어떻게 해요? 키워드, 클립은 다르게, 인터섹트는 같게, 속성을 합치면, 자, 그 속성이라는 게 뭐예요? 어트리뷰트,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합치면, 여러 가지 속성을 다 합치면 그게 dissolve다. 그리고 이런 단어들은 영어의 원뜻도 사전에서 찾아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조금 더 많이 남습니다, 머릿속에. 그리고 이제 근접 분석에서 검색, 확산, 버퍼 기능 이런 것들이 있고, 상세하게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시고, 자, TIN과 DEM이 뭔지, DEM과 TIN이 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불규칙 삼각망, TIN, 그다음에 수치 표고 모델, DEM, 디지털 엘리베이션. 그러니까 디지털 자료로서 오르고 내리는 그 모양을 표현한 것, 그것이 DEM. 그러니까 어떤 우리 지구상의 그 지구 표면들을 불규칙 삼각망으로 다 구성을 해서 이렇게 연결한, 컴퓨터에서 가끔 보시죠. 예, 영화나 뭐 이런 그 공상과학 영화에서 가끔 보십니다. 그렇죠, 보실 수 있습니다. TIN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요 뒷부분에서 뭐 여기까지 요것도 가끔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뭐 여기까지 상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이제 지형 지수 중에서 방위 지수, 수분 지수, 온도 지수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3차원 분석을 할 때는 DEM 외에도 외관의 바깥에 레스터, TIN 그다음에 3차원 사상 등 이런 자료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이제 GIS 기능 중에서 마지막 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FGIS 주제도 요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자주 시험에 나오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산림 분포, 토양의 특성, 우리가 입지, 환경 이렇게 동시에 써져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산림 쪽 거의 그 모든 책에서 입지 그러면 환경이라는 뜻하고 거의 같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여기 입지 환경 이렇게 같이 써놨어요. 토양 형태, 산지 구분 어떻게 해요?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보전산지는 임업용과 공익용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임도망도, 백두대간 보호지역도, 산사태 위험지도, 맞춤형 조림지도. 그래서 여기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그 중에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그 산사태 위험지도, 임도망도, 산지 구분도, 산림토양도, 임상도 요쯤입니다. 여기 산림 기능도도 포함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안에 이제 문제들에서 이제 꼭 풀어야 될 문제, 기본적인 이 정도 문제는 잘 이해하고 여기 이제 암기까지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들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단원인 법입니다. 이 법은요, 딱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하면 이해의 대상은 아닙니다. 앞에 FGIS가 상당 부분 많은 이해, 그러니까 기초 배경 지식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다면 이쪽 그 법률로 넘어오면요, 얘는 그냥 철저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요. 그래서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핵심 지역, 완화 지역, 그죠? 요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완충구역 이렇게 나눠 놓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단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살짝 바뀌어도 안 됩니다. 살짝 바뀌어도 안 돼요. 자, 우리 그 산림 관계 법령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산림 기본법이 이제 기본 시책을 정하고 여기 이제 산림 기본 계획도 20년 단위 계획이다. 거기에서는 분야가 산림 자원 조성, 산림 보호, 기반 조성, 기타 등등 총 이제 해외 산림까지 해서 한 6개에서 7개 분야 정도가 있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주제들은 밑에 법이 있어요. 자원 조성. 자, 여기 소나무 재선충 방제 특별법은 뭐예요? 산림 보호죠, 그죠? 사방사업법, 산림보호법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뭐 이렇게 중요한 것만 이렇게 골라놓은 거고요. 13개 정도. 목적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법을 보실 때 지금 제가 이 표에다가 계획의 주기를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5년 단위 계획이 있고 산림 기본 계획은 20년 단위, 그다음에 10년 단위 계획 이렇게 있는데 구급 시험에서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암기해야 될 내용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일단 20년을 외우고 10년짜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면 자, 기본 계획이 20년인 건 기본적으로 외웠으면 자, 도시림, 임도, 산천지능, 국유림, 백두대간 10년, 나머지는 5년. 이렇게 외우시면 이 5개만 외우시면 되죠. 표는 되게 복잡하지만 표 만들 때나 힘들지 외우는 거는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면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 표 10년 단위 계획만 잘 외우시면 되겠죠. 그런데 뭐 산림 기본 계획이 몇 년 단위 계획인지조차도 모르면 그건 좀 어렵다. 공부하실 거죠? 즐겁게 하실 거죠? 기쁜 마음으로 이 많은 거를 5개로 줄여줬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외우실 수 있죠? 예,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즐거운 공부가 됩니다. 즐겁게 공부하시다 보면 어느 사이에 합격하시게 되겠죠. 실력이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법률 주요 내용들 이렇게 쭉 실어놨고요. 자, 산림기본법 중요한 거는요. 목적, 정의,
산촌이란 시험에 나와요. 산촌이란.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런 그 중요한 내용들 이제 그 이 조문의 제목만 이렇게 꺼내놨어요. 아, 요런. 그래서 이 법이 추구하는 목적들이 이 장들의 국제 산림 협력, 자, 산림 기본법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뭐 있다 그랬죠? 임업 진흥, 산림 자원 조성, 산림 보호, 산촌 진흥, 해외 산림, 자, 이게 다 이런 장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네, 산림의 보전, 이용, 산림 조성, 기본계획 수립 이런 것들까지가 다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나면 요 부분은 꼭 보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많이 있는 것 중에서. 근데 중요한 내용이 뭐였어요? 자원조성, 보호, 국제산림협력. 그럼 2번부터 10번까지. 그러면 총 11개에서 2개 빼니까 9개. 자원조성, 보호, 그다음에 공익기능 증진. 아, 이거 조금 그래요. 그다음에 보호. 임산업 진흥이죠. 임업진흥. 그다음에 산림 계획 잘 짜라는 건데 요 기본 목표 말고 이제 계획대로 하라는 거고 복지, 탄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하고 물려 있냐면 우리 그 산림 탄소 상쇄제도 있죠. 그런 내용들. 그렇게 별개 하나하나 별개의 법들로 다 구성이 돼 있죠. 그 별개의 법들이 뭐예요? 여기 있는 이 표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다 앞뒤가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산림 기본법에서는 이런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 이렇게 해서 내고요. 여기 법이 그래서 산림기본법 시행령의 이제 중요한 내용들 좀 골라놨고 산림자원조성관리법. 자, 여기 산림의 정의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산림자원의 정의도 시험에 나오죠. 자, 이런 걸 읽으면서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이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산림에 포함된 도로나 뭐 기타 등등 이 임야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이 다 암석지, 도로, 연못, 임도 이런 것도 다 임야에 속한다는 거예요. 지목상 임야에 속하게 된다는 거고 산림자원, 생물자원, 무생물자원, 휴양 및 경관자원 이렇게 외워놓고 생물자원에는 수목, 초본류, 이끼, 버섯류, 곤충 이렇게 외우고 무생물자원에는 토석, 물 이렇게 하면 암기가 되는데 얘를 처음부터 생물자원, 무생물자원, 휴양 및 경관자원 이렇게 외우지 않고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 이끼류 이렇게 외우잖아요. 잘 머리에 입력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차 구분을 생물자원, 무생물자원, 휴양 및 경관자원 이렇게 하고 생물자원의 종류, 무생물자원, 토석, 물 그다음에 휴양자원, 경관자원 따로가 되죠. 이렇게 임산물의 정의.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이제 뭐 시험에 나오는 정의들 하고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제목만 꺼내놓은 거 말고 사실 제목만 써놓은 것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들 위주로 해놨으니까 더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법령정보센터에서 얘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찾아요? 웹에서 법령정보센터 이렇게 뒤져가지고 여기 이 홈페이지 가셔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찾아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조금 더 이제 보완해가면서 보시고요. 이제 과거에 시험에 나왔거나 출제될 가능성들이 있는 것들은 제가 별도로 이렇게 꺼내놓고 원문 거의 그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가시면서 이제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되고 이거 그 법률 부분은요 시험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이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출제될 수 있어까지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지만 뭐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한다거나 이제 암기 방법 정도는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데
이게 뭐 특별히 우열이 있거나 이렇지가 않아요. 중요성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부하시면서 조금 여기 이제 책에 정리해 놓은 것들은 기본적인 거에다가 그 외에 이제 더 이제 추가로 하실 부분들 여기서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더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실제 업무에 가시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있었던 몇 년 전에 있었던 이화여대 담장 안에 임야가 이화여대 담장 안에 임야가 산림에 속하냐. 그래서 이 산지관리법에 이 테두리에 속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가지고 소송을 해서 결국은 이화여대가 졌죠. 예,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법을 잘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의로 자기 이익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요. 또 공무원 업무 하시는 분들 이제 공무원 되실 거잖아요. 공무원 되시면 뭐에 준해서 해야 돼요? 법에 맞춰 가지고 업무를 하셔야 되죠. 그럼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여기 뭐 산림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 기준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다 이렇게 뭐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골라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뒷부분 산림문화 휴양 여기도 정의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숲속 야영장이 뭐다, 산림 치유란 어떤 거다, 산림 욕장이란 뭐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정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정의만큼은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산림 경영학 이제 뭐 다 뭐 이렇게 골라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산림 경영학 이제 전체를 이렇게 마치고 여기 뒷부분에 보면 법에서 꼭 풀어야 될 문제 한 12개 정도를 골라놨습니다. 이 정도는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참고 자료는 이런 책들을 가지고 참고 삼았으니까 특히 지속 가능한 그 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이제 그 CDM이나 이런 그 개념들은 사실 이 책으로 잘 개념을 못 잡겠다 그러면 문서를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설명을 듣는 것보다 본인들이 여러 가지 문서들을 자꾸 읽다 보면 이게 이거야 하고 실체가 잡히실 거예요. 그러면 공부의 가닥이 잡힌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택해 주시고 이 책을 읽어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더 상세한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서울 고시각에서 이제 유료 동영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유료 동영상 수업에 집착하지 마시고 계속 꼼꼼하게 책을 이렇게 읽고 중요한 부분 위주로 개념을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책을 많이 읽는 것을 권하기보다는 이 책으로 중요한 개념 포인트를 잡으셨다면 이제 원본, 향문사, 교재 그리고 법률 본격적인 그 조항들을 하나 둘 전체를 다 읽어보고 그 안에서 맥락을 파악하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공무원이라는 어려운 길,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직업이죠, 그죠? 예. 그런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이 끝까지 합격으로 갈 수 있도록 저도 기도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